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활자금 지원, 우리가 흔히 실버론이라고 부르는 제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제도가 최근에 배정된 예산이 반년 만에 소진이 되고 또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제도 개선안까지 발표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실버론이라는 제도, 과연 노년층에게 닥친 위기를 막아주는 든든한 금융 안전망일까요? 아니면 급증하는 수요 아래에서 재원 고갈이나 형평성 같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이 제도가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선한 의도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한계,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과연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가, 이 문제에 좀 집중하면서 현재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75의 한 어르신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네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에 사시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쓰러져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은행 문을 두드려 보지만 아시다시피 안정적인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렇죠. 센트라는 정말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실버론은 이게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아줄이죠. 이 제도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용하면서 상업금융이 완전히 포기한 시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최근에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 모바일 신청까지 가능해진 건 단순히 편리성을 높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존엄을 지키면서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절박한 상황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좋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 380억 원이 불과 6개월, 그러니까 7월 초에 모두 소진됐다는 사실, 이게 대체 뭘 말해줄까요? 저는 이게 제도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경고등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250억 원을 추가 투입했지만 그건 끓는 솥에 찬물 붓는 격의 임시방편일 뿐이죠.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모바일 신청처럼 문턱을 낮추는 일이 과연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오히려 한정된 재원을 두고 벌이는 선착순 달리기를 부추겨서 정보에 어둡거나 몸이 불편해 정말 신청조차 하기 힘든 더 절박한 분들을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닌지,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노년층의 소액 긴급자금 수요를 얼마나 철저히 외면하고 또 가능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회적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건 그만큼 이 제도가 시장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뜻이고, 이건 정책의 성공이죠. 성공이라. 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추가 예산에 편성한 건 역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예상보다 뜨거운 수요에 책임감 있게 반응한 능동적인 조치로 봐야 합니다. 이런 성장통 없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지라도 현실적인 수요 규모가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제도를 확대해 나갈 근거가 마련된 셈이죠. 성공에 따른 성장통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성장통 때문에 정작 7월에 배우자 수술비가 필요했던 분, 8월에 갑자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던 분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까지 성공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긴급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특정 기간에는 제도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요 예측 실패이자 재원관리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그 공백기에 고통받은 분들의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결국 정부가 빠르고 신청 버튼을 먼저 누를 수 있었던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과연 국가가 설계해야 할 공적 부조의 모습인지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그 공백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나 알림톡으로 상환 안내를 해주고 모바일 신청을 확대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결국 아는 사람, 발빠른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성과 형평성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편의성이 형평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편의성 개선이 오히려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앞당겨서 선착순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더 쉽고 빠르게 수도꼭지를 틀 수 있게 되면 물탱크는 당연히 더 빨리 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동일주택 갱신계약에 대한 대출 신청을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이 포함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이건 제도 스스로 기존 방식의 형평성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반복적인 대출 수요를 거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긴급함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세금 갱신도 긴급하지만 당장 내일의 병원비가 없는 것도 긴급하죠. 현재 시스템은 이 둘의 무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 절차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자금이 정말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하는 아주 정교한 심사 기준과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취사 기준을 강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자칫 과도한 서류 요구와 까다로운 증빙 절차로 이어져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에게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여부까지 일일이 따져 묻는 것이 과연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현재 상환 방식, 즉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동으로 원리금이 공제되는 시스템은 어르신들이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부채로 보기보다는 평생 자신이 기여한 연금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현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금융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는 현명한 금융활동이라는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받을 연금을 담보로 현재의 돈을 땡겨 쓰는 구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노년층의 월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5년 상환 조건으로 빌린다면 매달 연금에서 17만 원에서 18만 원가량이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월 60에서 7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에게 이 돈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긴금이라는 이름 아래 한 번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 대가로 향후 5년간 더 팍팍한 일상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령층의 부채를 구조화하고 장기적인 생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무엇입니까? 실버론이 없다면 그 어르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녀에게 손을 벌리며 미안해하거나 혹은 연 20%에 육박하는 제2금융권, 심지어는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실버론으로 인해 매달 18만 원의 소득이 주는 고통과 불법 사채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고통의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버론은 완벽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지입니다. 최악을 막아준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료비가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거비가 문제라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버론은 결국 개인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복지의 문제를 개인의 부채 문제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서 예산을 무작정 늘리고 신청만 더 쉽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손쉬운 길을 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실버론은 폭발적인 수요가 증명하듯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금융 공백을 아주 효과적으로 메워주고 있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예산 조기 소진은 문제점이라기보다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더 많은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확대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정보 약자인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실질적 평등에 기여하는 아주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의 선한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조기 소진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긴급성과 필요성에 기반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는 결국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닌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속도와 편의보다는 공정성과 실효성의 가치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논의를 통해 실버론 제도가 노년층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폭발하는 수요 속에서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편의성 증대라는 가치와 재원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사회적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에